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4.2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 잠시 후 8시까지 투표가 이어지는데요. 전국 23곳에 교육감과 지자체장, 기초광역의원들을 뽑게 됩니다. 전남에서는 담양군, 고흥군, 광양시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광양 다선거구는 신용식 전 의원이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됐고요. 대구에서는 전태선 전 국민의힘 대구시 의원이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아산시장과 당진시 2선거구 재선 또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제공 시도 등으로 각각 1,5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건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소속 의원들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노라 정치개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당의 깃발을 들고 후보들은 나왔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 시엔 무공천 규정이 없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재보궐선거는 1,000억 원 넘게 한 번 치르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혈세죠. 그러니 유권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더 유심히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잘 걸러내야지만 앞으로 혈세도 정치적 토양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슈책 시간에 광양 다선거구의 투표 현장 다녀왔습니다. 뉴스브리핑 라전 법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2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수시 화장동 선사유적공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골프 연습을 한 남성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한 골퍼는 지난달 말부터 어제까지 3차례에 걸쳐서 여수시 화장동 선사유적공원에서 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주민들과 언론에 노출됐는데 해당 주민은 유적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여 분의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수시 화장동 무선지구에 있는 선사유적공원은 83,315제곱미터 부지에 도자기를 굽는 유적지와 지성묘, 또 고인돌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골퍼는 유적지 잔디밭을 오가며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골퍼가 골프 연습을 한 바로 옆에는 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유적지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 주민들이 산책로를 지나는 주민들이 골프공을 맞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선의 고인돌공원 그곳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라는 건데 골프 연습은 골프 연습장이나 아니면 본인 집 마당에서 하시면 뭐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 공으로 하는 건 위험하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나요? 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골퍼는 유적지 내부 잔디밭을 오가며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이 골퍼가 다녀간 유적지에는 이 골프채로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잔디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 한 골퍼의 몰지각한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여수시 공원과는 공원에 골프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붙여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골프 연습 이 행위의 경우 아직 처벌 규정 등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처벌이 이루어져도 이 경범죄 처벌인 이 벌금 1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부 골퍼들이 아무 곳에나 골프 연습을 하는 행동에 대한 이 주민들의 단속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2021년에는
이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임기가 만료됐고 자동 폐기됐다고 합니다. 예, 골프는 심판 없이 진행되는 매너의 운동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분은 골프 매너까지는 아직 배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이 시간에 순천시 오천지구의 한 임대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가 수천만 원대의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런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순천시 오천동의 특정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을 징수하고 사용하지 않은 자녀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른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부당 징수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고 순천시 의회에서도 관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특정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위탁관리업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번 달 하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데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보인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도 나서서 부당해고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죠. 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아파트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입주민을 위한 관리소장의 당연한 의무라며 임차인 대표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관리소장이 당연히 내줘야 함에도 이를 빌미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위탁업체가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보복성이고 또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부당한 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가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의 총 3,200만 원의 부당 청구된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지불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고 업체가 사실상 부당 청구 사실을 인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아파트 건설사와 위탁관리업체에 전달하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순천시는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 발생한 부당 징수 사례가 지역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발생하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뭐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위탁관리업체가 부당징수 사건이 터지자 엉뚱하게 관리소장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광양 소식입니다. 네, 광양 시민들이 광양시청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네, 광양시가 지난해 시행한 2024년도 부서별 대표 정책 사업 시정 만족도 조사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시정 운영 만족도가 73.2%로 지난해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시정 운영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17.2%에 그쳤고 56%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도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고 정주 만족도 역시 만족이 18.2%, 대체로 만족이 54.5%로 72.7%가 조사됐는데 이 같은 수치는 역시 지난해에 대비해서 6.3%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이 광양시의 부서별 대표 정책사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도 종합 만족도가 69.1%로 전년 대비 2.9%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광양시의 주요 사업 중 주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낮은 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사업이 62%가 나왔고 허각과의 건축민원상담이 63%, 산단특집과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63%, 시설관리과의 도로 조명시설의 신규 설치 사업이 63%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는 시정 만족도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조사 결과를 시각 부서에 통보하고 부서별로 하락 원인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또 다시 추워지는가 했더니 또 이렇게 봄꽃이 아침에 보니까 봄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벚꽃도 이제 한 뭐 네. 반 이상은 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상의 그러나요? 어떤 그런 소소한 네. 봄꽃을 좀 즐겨보시기를 즐겨야 지금 되는데 송 변호사님을 네. 향해서 손을 이렇게 아, 즐겨보세요. 그대도 네. 함께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이렇게 권해주셨는데 어디 네. 멀리 가지 마시고 그냥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저는 뭐 사실은 꽃이 핀지 만지도 좀 신경을 안 쓰느라고 몰랐는데 안시가 좀 뭐 다른 건 아니고 요즘에 또 지역 경제가 안 좋잖아요. 지금 다들 힘들고 오랜만에 나오네요. 지역 경제. 저라도 네. 좀 어떻게 또 한번 기여를 해보고자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몸이 힘드네요.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업무량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또 지역 경제와 연관되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녁에 주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저녁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 중이신 송하진 변호사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이번 주에 빅 이슈 중요한 사안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네. 바로 주제 토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모레 금요일 오전 11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모레까지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진짜 네. 선고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에 따라서 이후의 법률적인 과정들도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파면할지 아니면은 뭐 기각, 각하를 할지 결론이 사실상은 좀 낮다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이미 이제 결론은 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판결이죠. 판결은 이미 끝낸 것으로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제 오전 10시죠. 그때 이제 재판관 평의가 시작된 지 40분 만에 선고 일정을 이제 언론사에 공지를 했고요. 아마 이제 판결까지 거친 뒤에 이제 선고를 언제 할 것이냐, 아마 그 부분을 좀 평의를 겨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결정은 나왔다. 지금은 이제 어떤 근거로 이제 결정문을 작성할지 아마 이제 그 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결정은 났고 이제 결정문 작성만이 남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어제 헌재 재판관들이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뭐 평의가 있고 마지막에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일단 이 두 개의 차이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평의는 의견을 나누는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고 평결은 평의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죠. 평의는 일반적인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결은 결론을 정하는 절차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전에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가장 마지막에 하고 뭐 그날 선고를 하던가 이랬던 적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판결을 했고 오늘 오전에도 평의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 평의 절차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논의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결론이 난 상황에서. 이제 결론이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의 절차에서는 이제 예. 결정문과 그리고 이제 결정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고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예. 만약에 이제 만장일치의 결론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수 의견을 밝힌 이제 뭐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의 뭐 결정문이나 선고문과 같은 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평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판결을 했는데 왜 또 평의를 할까? 이게 혹시나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선고를 하면 사실은 결정문을 선고한 후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결정문도 작성된 상태에서 이제 구두로 선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결론은 나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이유에 근거해서 우리 이제 이걸 결정문을 작성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뭐 선고 당일에 판결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긴 한데 예. 사실 그때도 이미 그 선고 며칠 전에 판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당일까지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 전에 이미 결론이 내렸다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판결 이후에 다시 평의를 이어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때요? 근데 그것을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회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가 다 끝났다라는 건 아니니까. 결정문이라든지 선고문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오류가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는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정도의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헌법재판소의 그런 이제 결정문을 보게 되면 같은 이제 그 전체 의견에 다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보충 의견을 밝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뭐 다수의 어떤 견해에 동의는 하지만 또 내가 개별적으로 밝히고 싶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의 절차에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개별적으로 좀 의견을 밝히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인용의 의견이지만 뭐 개별적으로 또 내 의견을 조금 보충하고 싶다. 이제 보통 그런 표현은 보충 의견, 뭐 별개 의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되도록 이런 탄핵 심판에서는 웬만하면은 어떤 좀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제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선고까지 어떤 절차랑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뭐 선고문 작성을 포함해서요. 네, 뭐 결정문 당연히 작성해야겠죠. 결론이 났으니까 결정문을 이제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그리고 쟁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결정문에 꼼꼼하게 다 포함시키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예. 그리고 선고문도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결정문하고 좀 다른 건데요. 결정문의 요약본을 선고문이라고 해요. 선고할 예. 때 읽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별도의 선고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죠. 이번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본인의 또 의견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뭐 만장일치된 의견이면 이제 이런 건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예. 좀 이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틀 후로 간다고 치고 금요일 오전 11시라고 쳤을 때 심판정의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입장을 하는 장면부터 생중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렇죠. 그치, 그렇다고 봐야죠. 네. 입장부터 네, 네. 많은 국민들이 그날 정말 네. 생중계를 아마 다 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11시부터 한다고 하고 지금 이제 예. 공지를 했기 때문에 네. 자, 뭐 소소한 거지만 입장하는 순서에도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예. 어떤 기사를 저도 궁금해요. 보니까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섰던데 이것도 혹시 무슨 약간 남녀 뭐 이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의 좌석 배치는 이제 재판장을 중심으로 원래 9명이잖아요. 예. 원래 전원이 구성되면 원래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제 서열대로 4명, 이렇게. 서열대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서열이라는 게 뭐냐면 임명일자예요. 임명일자순. 그리고 근데 임명일자가 동일한 경우에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민선 재판관 같은 경우 임명일자가 동일해요. 그럼 예. 이럴 때는 또 연장자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을 기준으로는 서열, 그러니까 2인 사람이 오른쪽에 재판장이 오른쪽, 그러니까 반척석으로는 왼쪽이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열 3위가 왼쪽.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구성이 명 돼요. 한 명 네, 이렇게 그래서 번갈아 그래서 가면서 지금 이분들이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임명된 날짜 그리고 이제 연장 나이 순으로 이제 배열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그러니까 입장을 입장할 해서 때도 그 순으로 이제 그러니까 네. 앉을 수 있게 입장을 할 것으로 정해진 자리에 네, 맞아요. 앉게 되고 네, 네. 자, 그러고 바로 이제 선고문을 읽습니까? 네, 결정문을 읽죠. 그래서 결정문을 읽는 사람은 문영배 재판관이 읽을 예정이고 왜냐하면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도 뭐 저기 이기라 변호사가 말했지만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명일자가 동일하긴 한데 연장자가 문영배 재판관이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 맡고 있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탄핵 심판 주요 쟁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나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이 주요 쟁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 유지, 해제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오류가 없었으며 또 국회의원의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헌재 재판관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탄핵 심판의 쟁점은 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자 이제 청구인 국회 측의 주장은 당시는 비상사태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라고 주장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반국가 세력의 활동과 양당의 폭거 등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법이나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느냐. 이 부분 판단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엄 선포의 이제 절차적인 요건을 지켰느냐, 이제 국무회의를 하였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포고령을 그때 이제 선포했었는데 이거의 유연성 여부, 특히나 이 이제 청구인 국회 측은 포고령이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실행할 뜻이 없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유연성 여부, 그리고 또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장악을 시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이 이제 재판이 총 11번 있었어요. 그리고 한 16명의 증인인가 신문이 있었는데, 이제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변론이 아니라 구두 변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재판관들이 무엇을 궁금해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걸 집중적으로 물었었는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떤 판결의 어떤 이제 재판관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진짜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파면을 시킬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중간 그 이제 재판관들 물어봤던 질문, 특히나 그 홍장원 차장의 이제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한 어떤 신빙성 문제나 아니면은 그 이제 사령관한테 지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을 때 그게 인원이었냐, 사람이었냐, 뭐 의원이었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거기 포고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대통령 측에서는 반국가 활동을 할 수도 있는 뭐 예비적으로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위치를 파악했다라던가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 반국가 세력의 활동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냐,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두 변론에 나왔던 재판관들의 질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또 판단을 할지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결국 주셨습니다. 재판관들이 물어봤던 것들이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 다 기재가 될 예정이고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자, 그럼 탄핵의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경우의 수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실까요? 8명의 재판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8명이 있으니까요. 그건 뭐 심판 정족수는 다 이제 충족이 됐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인의 재판관 중에 이거 좀 돌려서 말하면 3명만 반대를 해도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이 나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즉시 파면이 되는 거죠. 자, 인용, 기각, 각하까지 3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가정하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을 이제 잃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제 계류 중인 형사 재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탄핵 심판은 선고하는 순간 이제 그 직의 뭐 유지 여부나 이제 파면 여부가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 뭐 한덕수 총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보면은 딱 대기하고 있다가 기각되니까 바로 출근하셨잖아요. 복귀. 예, 네. 맞아요. 곧바로 복귀. 네, 맞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인용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관저 또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뭐 만약에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즉시 효력 발생한다고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예. 당연히 집무실이나 관저 당연히 방 빼야죠. 바로 방 빼야 되고요. 뭐 경호 관련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라든지 아니면 경호와 경비 뭐 이런 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게 네. 남아 있을 수는 네. 있나요? 전직 대통령에는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뭐 현직으로서 막 받을 수 있는 경호나 경비는 당연히 못 받겠죠. 못 받게 되겠죠. 예. 그럼 일단 당분간 뭐 한 60일 가량은 집무실, 뭐 관저는 비워져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직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방을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예. 방 빼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헌재의 판단 근거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아까 주요 쟁점에서 이제 했는데 얼마 전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도 이제 다수의 의견이 뭐 여러 가지 그 소추 사유 중에 그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의무는 위반이 맞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위반한 건 맞지만 이것을 뭐 직을 더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뭐 국민의 파면할 신임을 정도는 아니다. 네, 뭐 배신한 거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걸 또 유지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계엄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일단 판단하고요. 이제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정도가 더 이상 직무집행을 해서 허용해서는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중대한지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에 이르는지 를 판단을 해서 뭐 잘못은 했는데 뭐 그래도 계속 뭐 아예 뭐 내려오게 하기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라고 또 주장한 거죠. 재판관이 3명만 있으면 그렇죠. 기각이 기각이죠.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반도 인정이 되어야 되고 위반한 것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내려와라라는 이제 2가지 결정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네, 판단까지. 네. 각하는요. 각하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일반적인 이런 재판 절차에서 각하라는 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안 갖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대통령 측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이건 기각 사유가 아니라 애초에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 특히나 그 내란죄를 이제 국회에서 탄핵 그 의결을 할 때 뭐 내란죄 부분을 뭐 굉장히 강조해서 했는데
막상 중간에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그 부분을 철회했다. 뭐 여기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 되면서 그러면 이거는 그때 의결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내란죄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여겨서 뭐 의결을 한 것인데 탄핵 이 부분을 소추에 쏙 대해서, 뺐다. 예. 예,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제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제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두 명이 그냥 각하 판결하면서 예. 아무런 그 본안 판단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 각하는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이 5대 3으로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기각되는 것인데 그렇죠.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라고 선고를 할 경우에는 3명 전부가 각하 결정을 냈을 때인 거예요? 아니면 뭐 2명만 각하, 1명 기각 이렇게 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기각으로 얘기를 하는 넓은 의미의 기각에 들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명이 다 각하면 그냥 이제 그 탄핵 심판 청구는 그냥 각하로 각하되는 걸로. 정리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게 된다면 곧바로 네. 즉각 복귀해야 하는 거죠. 네, 즉시 맞습니다. 복귀하시겠죠, 대국민 당연히. 담화를 하시지 않을까요? 네, 대국민 이제 바로 담화하고 복귀해가지고. 바로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집행하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업무에 복귀를 하셨. 자, 경찰이 그날 헌재 주변과 전국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이 결과에 따라서 좀 극렬하게 네.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법률 위반이 돼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가정을 해주신다면 이런 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겪었죠. 유사한 사례를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 폭동 사태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받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탄핵 뭐 반대 집회에서 뭐 이런 말도 나와요.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뭐 불살라 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나오고 한데 사실은 뭐 집단이 이렇게 막 가지고 뭘 때려 부수고 불을 지르고 뭐 이런 행위들은 다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예. 소유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예. 본인이 이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예. 근데 경찰 측에서도 지금 뭐 기동대를 210개 부대를 뭐 14,000명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니까. 근데 예. 다만 그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예. 행하셔야 된다라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이제 경찰 측에서 굉장히 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도 뭐 이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엔 정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야가 다 밝힌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거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또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는데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요. 뭐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혹시 아니더라도 이제 그거를 표출하는 이제 방법이 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그 목소리가 또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하시고 금요일 날 또 이제 모든 이제 국민이 이걸 아마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지켜보시죠. 예, 법조계에서도 사실 그날 모든 관심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을 그럴 수밖에 거잖아요. 없죠. 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법조인들끼리도 뭐 친한 사람들끼리도 뭐 좀 이야기하기가 좀 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생각이 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 생각에는 예.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서 뭐 내세우는 논거들도 많이 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얼마나 힘든 시간 기다리면서 지금 이 사태가 어쨌든 잠재워지고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찌됐든 뭐 금요일날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가 뭐가 나오든 승복을 해야겠죠. 네. 예. 이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막 밝히는 일부 세력들도 있어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처벌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 본 건데 네, 네. 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헌법재판관을 뭐 살해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뭐 너무 이런 무서워요. 협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너무 건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협박죄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살인 그 살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음모 또는 예비의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협박죄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번에 그걸 또 적용해가지고 뭐 이제 경찰에서 뭐 수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너무나 요즘은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걸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선동을 하고 그것이 마치 진정한 예국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이든지 가네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좀 무섭고 좀 이제 반드시 좀 이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각자 어떤 이제 이 결론들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또 지금으로선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맞습니다. 주가 되면 저희도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또 네. 새로운 국면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한편으로는 좀 새로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 4.2 재보궐선거 투표 현장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전국 2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투표 전부터 낮은 투표율이 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네. 전체 투표율도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재보궐선거 두 곳인 광양과 고흥의 현재 투표율을 보니까요. 조금 전 5시 기준 고흥군 나선거구는 62% 그리고 광양시 다선거구의 경우는 12.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또 민심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선거로 이 조기 대선의 모의고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길어진 탄핵 정국과 영남권 산불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려서 이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는데요. 특히 광양시 다선거의 경우에는요. 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지역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원래 뭐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관심도는 물론 국회의원이나 뭐 대선 이런 네. 것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지만 사전 투표율도 광양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을 못 미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5%대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본투표 당일 광양시 다선거구의 투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 광양시 다선거구에서는요. 모두 투표소 6곳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6곳이요. 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광양도서관, 중마초, 중동초, 중진초에서 치러졌습니다. 오늘 몇 시쯤 다녀오셨어요? 제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한 2시간 정도 다녀왔는데요. 예. 투표소마다 점심시간 전후로 좀 많이 오셨어요. 그 전에는 많이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휴일이 아니고 맞아요. 직장인들은 또 직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투표소마다 자신 투표소를 잘못 알고 온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투표소가 아닌데 맞아요.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일부 투표소가 대선이나 총선 때 이용된 투표소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사전 투표소와 혼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한 아파트에서는요. 몇 동, 그러니까 1동에서 5동은 A 투표소, 나머지 동은 B 투표소 이용하면서 어르신들이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지만 뭐 나는 A 투표소, 너는 맞아요. B 투표소, 동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민이 같이 왔다가 한 분은 투표를 하고 한 분 다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헛걸음을 많으셨습니다. 이 발길을 돌리는 시민 얘기 들어보시죠. 아니 나 잘못 왔어요. 저 청소년 그리 가라. 네, 저도 잘못 왔어요. 그런다네요. 그래서 나도 갔더니 저리 가라. 청소년 거리 그쪽으로 가려고요. 집 옆에니까 어차피. 나는 동사무소 무조건 된 줄 알고 동사무소. 하나로 통일해서 해야지 뭐 동네도 좁은데. 저는 처음에 시청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봐요. 심지어 여기 뒷동에는 어르신분들이 더 많이 사시는데 여기가 멀죠? 훨씬 멀어요. 멀죠 여기. 제가 이거를 잘못 봤어요. 당연히 그냥 같은 아파트니까. 같은 서구니까 그냥 여긴 줄 알았어요? 도로 하나를 끼고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여기 글씨가 너무 작고 이래서
잘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이 투표 용지가 사전 투표하고 일반 투표하고 두 개를 같이 안내했거든요. 따로따로 좀 크게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반 나눠서 요만큼씩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와, 들어보니까 투표소를 잘못 찾아오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네요.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선거 공보물 안에 있는 그 안내장 글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젊은 분이었는데요. 제가 저한테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그 받은 거를 공보물을 찍어서 네,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자기도 오셨는데 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어르신들 보시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4에 사전 선거구 그 다음에 우리 그냥 본 투표장 이걸 두 개를 적어놨는데 밑에 너무 작게 적다 보니까 이것도 헷갈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한 장 안에 사전 투표 안내랑 또 본 투표 안내를 같이 적어놓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은 헷갈릴 법도 했다라는 말씀 네.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투표장이 변경되거나 뭐 글씨가 작다라고 해도 이게 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랑도 연결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맞아요. 관심이 크지 않다라는 거겠죠. 네, 많은 시민들이요 투표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선거구에 있는 각 가정마다 투표 전에 선거 공보물이 발송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후보들의 다양한 정보도 있지만 투표소나 투표 번호 등이 있는데요. 투표 날인 오늘도요. 이 우편함에 선거 공보물이 그대로 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아예 안 보신 그렇죠. 거죠. 예. 네, 투표를 하고 나온 시민들조차도요 큰 관심이 없지만 해야 할 것 같아서 했다라는 얘기도 듣고요. 또 이 투표로 인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투표 용지를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오시니까 그리고 또 그냥 버리셨다 하더라고 안 보고 그리고 또 아파트별로 용지를 그냥 꽂아져 있는 데도 많다 하더라고 관심이 그만큼 없으신 거지 아직도 그것이 거기에 그 용지에 다 돼 있는데 안 보시니까 별 생각 없어. 귀찮아. 사람 아니야. 마다 했는데 아유 신경 안 쓰고 싶더라고. 근데 또 하도 저것도 싸서 꼴보기 싫어 시온다고 똑같은 거인 것이. 나 생각인데 이게 자체가 그거 없어진다고 맞아. 괜히 세금만 나. 오, 마지막 분은 발언을 좀 세게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시의원들이 없어져야 된다. 네, 이런 그만큼, 얘기까지 네, 관심이 없다. 네. 그만큼 이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민심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요 투표를 아직 하지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만난 분인데 투표를 하지 않으셨었어요.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까지도?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1년여 남짓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니까 어떤 좋은 점을 좀 그래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민들은 자신이 찍은 후보자의 어떤 점을 보고 좀 투표를 했을까요? 대부분 시민들은요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나쁜 일을 덜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또 한 시민은요 현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시의원부터 잘 뽑아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도 제대로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요 광양시가 지역사회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학연, 지연 이게 주위에서 찍어달라고 해서 투표를 했다는 시민들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위에 이게 뭐 선배, 그다음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누구의 사촌 이런 경우 많아서 안 찍고 투표를 굳이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 뭐 아는 사람이니까 왔어요. 뭐 찍어줬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몰라 그냥 아무나 찍었어. 나이 젊은 사람이 해야 돼. 이거 나이 조금 더 먹은 사람은 나는 나이 좀 더 먹고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더라고. 인상 보고요. 제일 안 해먹을 것 같은 인상.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덜 해먹을 것 같은 사람 뽑았어요. 저는.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 같은 거 읽어보고 선택한 것 같아요. 학력. 저 선배예요. 그냥 뽑았다면 뭐라 그럴 거 아니야. 아직은 그래도 당연히 전라도인 게. 그냥 뭐 썩 관심이 있지는 않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도 되나? 그냥 부탁을 하길래 그냥 찍어줬는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지인이 그냥 뭐 자기 아는 언니 그 사람 찍어달라 그래서 찍었어요 그냥. 저 엄마 따라서. 우리 동네를 대표해서 일을 잘해야 되지. 잘 이끌어 가줄 사람 누구든지
내가 못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네 일을 잘해야지 나라 일을 잘하겠지요. 가서 뭐 시장님 뽑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또 시장님도 가서 또 예산도 잘 받아오실 것 같고 시국이 이게 하도 시끄러울수록 더 저기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 진짜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네. 시민분들도 계셨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도 정말 시국이 혼란한 때여서 네. 더 투표를 해야겠다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해주신 시민분들도 그렇죠. 계셨고요. 네. 자, 냉담했던 투표율에서 이 시민들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역의 일꾼에게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은요, 뭐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또 그 목소리를 잘 전달해줄 수 있는 시의원을 원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자리에서 시민들 위해 잘 일해줄 수 있는 시의원을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청렴, 바로 성실을 원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올바르게 도둑질 하지 말고 사리사욕 차리지 말고 정직하게 잘해야지. 시의원 됐으면 당을 떠나서 시민의 구석을 살펴야지. 견제해야 되고 시민들도 또 개선해야 되고. 물론 뭐 잘은 하겠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서민들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일하시는 분들 저희 신랑도 그렇고 다들 여기는 공장이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평하게 정치적으로 뭐 신경을 좀 써가지고 출산이 높아지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화생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사실 차가 없으면 좀 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서 교통 부분 같은 거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목소리 많이 들어주고 그거를 그쪽에 잘 반영을 해가지고 너무 경기가 어려운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분 한 분 목소리에 진심이 좀 느껴집니다. 네. 정말로 이분이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요라는 것보다는 네. 잘해야죠. 약간 이런 맞습니다. 좀 한탄 섞인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시민분들의 그 목소리 속에서 정말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네. 한다. 그래주길 바란다라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이 지역의 정치를 평가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지금까지 해왔던 네. 것에 대한 본인의 그렇죠. 생각. 네.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 정치인의 모습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또 큰 목소리를 내주는 의원이었는데요. 모든 당선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4.2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양 다선거구의 투표소 현장 분위기 좀 알아보고 왔고요. 투표는 8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를 꼭 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4월 2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궐선거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고흥 나선거구, 광양 다선거구에서 진행 중이니까요. 해당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